네, 그러면 오늘은 FOMC 요거에 대해서 그날이죠. 좀 명쾌하게 답을 좀 내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파월은 역시 트럼프 말을 안 듣습니다. 네네네. 뭐 일기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네. 독립적으로 뭐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꼭 오늘 FMC 결과가 뭐 특이했던 점은 별로 없었어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 인덱스 움직인 거 보더라도 뭐 이전에 FMC 때 반응보다는 되게 미적지근하게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데에서 크게 뭐 벗어난 거는 없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오늘 아침에 자료 쓰고 왔는데 자료를 어떻게 한 장을 채우지 를 걱정할 정도로 그래요?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양대 책무, 이중 책무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이 있는데 오늘 계속 얘기한 얘기들을 되짚어 보면 3월 FMC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서두를 필요 없고 나오면 뭔가를 하겠다. 근데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쪽에서 어느 게 목표 수준에서 더 괴리가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면 인하를 해야 될 하는 거고 거고. 네. 물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면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인상을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데이터 나오고 대응을 해도 어떻게 보면 시장은 후행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저희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반대로 또 반대적인 의미로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나 트럼프의 행정부의 이제 무역 분쟁, 무역 그 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연준에서도 모르겠다라고 이 스탠스를 취하니까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한 방향으로 뭔가 쏠려서 베팅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 중에 한 하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구가 네, 들어갔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문구는 그러면 물론 명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준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시사한 거야? 라고 해서 저는 이번 FO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과 다르지 않지만 뭔가 뉘앙스는 되게 불확실성이 커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도 불확실성을 얘기했다면 네.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쪽으로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과 물가 쪽으로 불확실성이 둘 다 커져서 경제 전망을 하는데 더 어려워졌다라고 성명서에 그 문구들을 딱 박아놨죠. 그래서 사실 3월 성명서랑 이번 5월 성명서랑 바뀐 문구를 보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번에 대체자가 와서 투표했다 이런 거 빼고는 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긴 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업률도 더 올라갈 것 같고 물가도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떤 행태를 취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경기 둔화 쪽으로 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물가 쪽으로 보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주가도 좀 빠졌었고 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었는데 결론적으로 기자회견까지 다 마치고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시장을 달래줄 만한 재료는 없었고 굳이 매파적이었냐 비둘기파적이었냐를 구분 지어 보면 조금 매파적인 입장에 가까웠다라고는 봐요. 근데 금리가 기자회견 다 마치고 그래도 장기물은 좀 금리가 더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FOMC는 사실 여러 군데 묻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별다른 내용이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기 때문에 기다리자라는 스탠스만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한 이유는 사실 FOMC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그 반도체나 기술 관련 수출 규제 좀 완화해 줄 수 있다, 네. 철회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연휴 기간에 대만 달러가 급등한 것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 원화 급등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관세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협상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고 가시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지금 인플레이션 관세 때문에 걱정하던 게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그러면 인플레 때문에 금리 못 내릴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그러면 실업률이나 경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정쯤에 네. FMC 결과 나오기 전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SLR 규제 완화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SLR 규제는 뭐예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이건 주식 쪽에서도 이번 사이클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뭐 주식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여기서 레벨업을 한 번 더 하려면 네. 연준이 QT를 종료하거나 QE를 하거나 네. 혹은 SLR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QE, QT는 다 잘 아시니까 네. SLR은 약자예요. 보완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건데 네. 네. 이게 은행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모랑 분자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의 규제를 잣대를 대는데 분모는 은행의 총 레버리지 익스포저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은행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분자에는 은행의 핵심 자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차대조표에 보통주나 이익잉여금 같은 게 분자에 있고 네. 네. 자산이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도 미국 국채를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산에 잡히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SLR 산식을 분모분의 분자니까 네. 보면 떨어질 거잖아요. 이 규제 비율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규제인 건데 그게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유동성이 되게 부족하니까 일시적으로 이 SLR 규제를 완화시켜 줬습니다. 네. 근데 이 규제 완화라는 게 뭐냐면 분모에 있는 은행 자산에서 국채를 빼주는 거예요. 산식에서. 그럼 그러면 많이 사도 SLR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SLR 규제 완화는 미국 행정부가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너네 미국 국채 좀 사라고 네.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라고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자정쯤에 베센트가 나는 이 SLR 규제 완화를 최우선 임무로 보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장기물 금리가 좀 빠졌고 FMC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있습니다. 왜 미국 국채를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 사도 되는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사도 되게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모든 게 적정 레벨이나 적정 규모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으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근데 심지어 재정이 부족하니까 미국은 재정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찍어서 재정을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미국 국채 금리의 요인을 보면 많이 들어보셨던 그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되게 많이 올라갔던 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려면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은 팔고 있고 일본도 팔았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누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랑은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막 누가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으니 그럼 여기서는 자기 편 로컬 수요를 뭔가 촉진시켜서라도 어느 정도 금리를 다운시켜서 이자 비용을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완화들이 계속 제기는 되어 왔었는데 아직 뭐 시행 단계까지는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SLR 규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네. 재무부에서? 이 재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결정하면 거라서 되는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뭐 입법 사항은 아니고. 네네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 절차는 조금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이제 예. 그걸 좀 완화하는 쪽으로 네. 지금 정부 베센트는 이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몇 번 언급은 계속 해왔었어요. 네. 해왔는데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단계까지 안 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던졌다가 안 하고 던졌다 안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해갈 걸로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그런 형태들이 나오면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오늘 한 4.28% 정도 되는데 네. 다시 한 4.0%대까지 전 트라이를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근데 시장 유동성도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확대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센티먼트가 좀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풀리기만 하면 더 많이 사고 싶다. 이거는 요구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물가 걱정이 지금 오늘 심한 걸로 그래도 나오는데 3월 달은 자기는 침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침체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한다라고는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침체 얘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해 보면 물가 걱정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히려 협상의 길로 좀 가고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의 압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사실 살 수 있는 니즈들은 뭐 저희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미국 로컬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뭐 아래 공포가 아니고 S 공포라고도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본 학생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의미는 이제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아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적 정의는 어디 책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다는 네. 기술적으로 전기비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네, 그냥 네. 기술적 침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정의는 아무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몇 프로 이상 물가 올라야 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없어서. 우리가 연준 FERC인가 FER 연준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네. 침체 국면은 네. 있는데 회색 바로 다 회색 나오잖아요. 음영으로 항상 네. 침체 국면은 있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은 따로 표시는 안 하네요. 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를 쓰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연준은 3, 6, 9, 12월 그러니까 분기 말에 S&P 경제 전망을 발표해서 뭐 점도표도 나오고 성장률 물가 전망치들을 발표해 주잖아요. 네. 근데 과거 90년도에는 1월이나 2월 달에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1분기 때 연준이 그 해의 성장과 물가를 전망을 그때 계속 매년 해왔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해의 실제 성적표가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1분기 때 바라봤던 그 성장률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달성을 못해서 하회하고 네. 물가는 전망치보다 높게 성적표가 네. 나와버리면 그거는 그냥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전 자체적으로 좀 규정을 짓고 그 사례들을 가지고 평균 금리 변동폭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 1분기 말 미국채 10년물 종가에다가 그 변동폭을 더해보면 딱 4.3% 초중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국면, 이전에 뭐 리세션 국면, 팬데믹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그 국면에 살 수 있는 레벨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도 이때는 이쯤 샀으면 잘했을 거고 이쯤 샀으면 잘했을 게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른 것처럼 저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국면에서 적정 레벨들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네. 한 4.3%대가 나와서 물론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언더슈팅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그 레벨부터는 좀 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근데 네. 이 과정에서 만약에 뭐 타결이 협상이 좀 잘 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SLR 규제 완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먹을 룸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물가 상황은 요즘 제가 최근 걸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대략 어느 정도예요? 많이 좀 높아요? 우선 유가나 식품 가격을 합친 그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월까지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 4월께 나오거든요. 예. 근데 3.0, 2.8, 2.4로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물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물론 2.0이라는 타겟보다는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계속 빠지는데 뭐 그렇게 물가 갖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연준이 타겟팅하는 물가는 유가랑 그 에너지랑 식품 가격 뺀 근원 물가잖아요. 네, 코어 네. 물가인데 그것도 빠지긴 했는데 4월부터 나오는 물가에 대한 전망치들은 빠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쪽으로 좀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세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 네. 다시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 추정치는 관세 영향
빼고 그 추정치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관세를 하겠다 말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녹일 수 있는 부분들도 품목이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말 정확한 수치들을 발라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파월이 나 양쪽 다 모르겠고 조기 인하는 없어 라는 쪽을 시사했기 때문에 매파적이라고 저도 말씀드린 거고 네. 시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하 시점을 그 6월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도 간혹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최소 이 양쪽에 대한 책무, 고용하고 물가가 우리가 타겟팅하는 목표까지 오지 못하는 게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걸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동결이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6월 인하는 사실 물 건너간 것처럼 이제 시장이 반영을 했고 네. 그래도 여전히 7월 첫 인하, 연말까지 12월까지 3번 인하, 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4회 인하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좀 보면 오늘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조기 인하 기대는 꺾었지만 네.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쏠릴 경우에는 네. 지금은 선제적 대응을 못한다라고 이미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물가가 안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서 후행적으로라도 빨리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네. 나는 적절하게 빠르게 대응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림이 나오면 오늘은 좀 물 건너고 간 것 같지만 인하가 시작되면 그래도 파바박 할 거다. 마치 작년 8월에 샵룰 실업률 올라가서 샵룰 부합하고 침체 얘기 나왔었을 네. 때 9월에 빅컷하고 12월까지 100bp 내렸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을 그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예상 범위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큐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안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큐티 규모를 안 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화가 덜 된 거죠. 네. 이번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큐티를 추가적으로 감소, 그러니까 규모를 줄여나가려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뭔가 단기 자금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줄인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거의 많이 아, 줄여왔었고 네네. 아니면 연준의 부채 개정 중에 지급준비금 항목이 있는데 네. 얘네가 3조 달러를 하회하는 게 추세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 단기 자금 시장이랑 연결이 돼서 유동성 부족 네. 심화 우려들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줄여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QT를 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한 쪽이 그리 없었던 이유는 네. 이미 QT를 많이 하던 규모에서 한 번 250억 달러까지 크게 줄였고 네. 국채 기준으로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서프라이즈로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줄였어요. 그럼 사실 이미 QT를 다들 종료를 생각하지만 네. 감속은 진짜 많이 시킨 거예요. 이제 네. 50억 달러밖에 매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미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3월에 이미 서프라이즈에 발표를 해서 4월부터 시행했어요. 근데 지금 5월 초잖아요. 네. 그럼 이미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발생 안 했는데 갑자기 QT를 50억 달러에서 줄여봤자 그럼 25억 달러로 줄인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종료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뭐 예를 들면 행정부와 그 중앙은행이 네.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자꾸 뭘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럴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이게 예전에 한참은 파월 얘기에 우리가 맨날 네. 이제 좌지우지 됐었고 네. 또 한참은 트럼프 얘기에 한참 좌지우지 됐었잖아요. 네. 지금 시점이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는 게 더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유의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우선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인하 사이클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인상 사이클 때는 그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 압력들에 대한 우려가 되게 심한데 네. 어쨌든 연준이 지금 쉬고는 있지만 100bp 인하를 해서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나라들도 자국 대내 여건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연휴 기간에 대만 달러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도
평가 절상이 되게 많이 크게 됐단 말이에요. 달러 네. 대비 원화가. 그러면 4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2.75로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동결은 했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향후 3개월 뒤를 바라볼 때 6명의 금통위원 전체가 인하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말에 있을 5월 금통위에선 저도 금리 인하를 봅니다. 2.5로 낮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기에 얼마나 미칠 거냐가 네. 지금 더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월에 동결할 때는 성장만 보면 인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네. 1%도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장률이. 근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게 이제 금융 안정이나 물가에도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동결을 했는데 네. 갑자기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니 그러면 사실 환율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일시적으로나마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라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건 성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걸 보고 국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 연준의 동결 스탠스보다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이 얼마나 더 망가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더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연관이 되면 전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되면 결국에 환율을 이제 역축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네.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될 때 대만 각권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이번에 환율에 주목했었던 게 증시도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증시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네.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대만 각권 지수랑 대만 달러의 상관관계랑 우리나라 원화랑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역상관관계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보면 0.2에서 0.7 사이에서 3년 동안 움직였어요. 근데 상관관계는 사실 코스피랑 원화가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네. 근데 지금 대만 달러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여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평균 수준도 0.5인데 지금 0.2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상관관계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괜찮아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증시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트럼프 발언에 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환율이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더 강해진 쪽으로 더 갈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연말까지는 더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전반적인 약세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오늘처럼 이미 연휴 기간에 한 번에 훅 빠졌다가 네. 오늘 FOMC에서 매파적으로 얘기하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거의 100을 바라봤거든요.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결국에 제가 트럼프를 강조드린 이유는 트럼프가 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기랑 2기 때 보여주는 스탠스가 범위가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이 똑같거든요. 네. 달러 약세 원하고 금리 하락을 원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원하고 거기서 이번에 가져온 게 재정 적자를 줄이자까지 포함이 된 거라서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하나 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실 달러 약세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막 빠진다가 아니라 네. 이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내려가서 등락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약세가 되는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럼 반대로 보면 원화 같은 경우는 부침이 있더라도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기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국 채권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국 채권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원화 가치는 올라갈 것 같고 네. 달러 가치 떨어질 것 같으면 일단 그 환만 생각하면 한국 채권이 더 나을 것 같고 이자율 생각하면 미국 채권이 더 나을 네, 것 같고 네, 네, 네. 뭔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정말 답을 내리기 어려울 때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가 지금 기준금리가 2.75고 5월에 내리면 2.5예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총 5월 포함해서 3번 내리면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까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장기물 국채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빠져 있는 게 다른 나라든 돈 쓰겠다고 해서 독일이랑 일본은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들이 있으면서 추경을 정말 뒤늦게 했고 이제 13조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6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정부가 확장 재정 카드를 이제 정말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장기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기만 보면 채권을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사는도 내려갈 수 있는 룸은 전 있다고 보나 작년 4분기 때 샀어야 정말 엄청 큰 룸을 먹을 수 있었고 네네. 이미 그만큼 하락했다는 거를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가 엄청 심화된 국면이어서 우리나라가 경기만 보면 사도 되는 레벨이긴 하나 이때 원화가 좀 가치가 있을 때
달러 환전 수요를 해서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근데 이게 뭐 그 달러 자산을 환전을 해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고 당장에 빼고 이런 컨셉이면은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채권 투자하실 때 개인분들은 그래도 좀 뭐 1년 이상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80까지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라고 제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뭐 거의 100 약간 아래잖아요. 네, 99점 아까 7 정도까지 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요거가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조금 의지를 갖고 좀 달러 약세를 추진한다고 하면 대략 한 90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였었던 약세의 폭이 엄청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단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등락하는 정도의 하락폭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90 몇, 95?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환이랑 우리나라 원화랑 비교해 보면 네. 우리나라 원화는 뭐 정치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달러가 그 정도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1470원 막 네, 1500원까지 네. 가는 네, 그림들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꼭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가지고 우리나라랑 1대1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달러 인덱스는 바스켓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잠시 연휴 전에 네. 달러도 약세인데 미국 채권도 약세여서 셀 아메리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 않았었던 게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사거나 채권이라도 미국 채권을 살 텐데 둘 다 금리 오르고 달러 약세니까 이상해서 네. 그게 과거사를 찾아보면 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플라자비 때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1년을 제가 봤거든요. 향후 1년을. 네. 그러면 달러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금리는 올라갔던 게 되돌아와서 네. 결국에는 달러 약세의 금리 하락, 채권 강세가 그 두 사이클의 1년 뒤에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달러 약세 기조라고 얘기하지 달러의 하락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때 엄청나게 빠졌을 때 대비로는 더 빠졌다라기보다 그 빠지기 직전 종가 대비는 여전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때만큼 빠지진 않았었어요. 향후 1년을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막 계속 빠진다라기보다는 이게 절상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나오면 신흥국 통화들이 완전 약세로 돌아설 텐데 네. 네.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달러 채권, 그러니까 미국채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국채는 괜찮고 네. 우리나라 주식은 위험자산은 좀 괜찮나요? 저는 좋게 봅니다. 예, 미국 저는 주식은 조금 애매한. 미국 주식은 뭐 주식 이제 뭐 많이 네.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네, 그래도 네, 네. 전체 자산으로 보자면 네.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은 많이 내린 것 같지만 종목별이 그런 거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저는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인덱스 기준을 좀 보고 있어서 예. 좀 여태까지 못 올랐던 우리나라 쪽이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 주시면 대략 감이 좀 옵니다. 아차 금은 지금 계속 사상 최저 고가인데 네. 어떻게 더 갈 거로 보세요? 그거까지는 여쭙지 네. 말까요? 이게 솔직히 네.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게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너무 급변할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간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좀 적정 레벨을 좀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네. 대체적인 그 자산들 어떻게 보시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FOMC 그리고 또 자산에 네. 관한 저희 궁금증들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in 샌프란시스코 앤 뉴욕. 더워지기 전 6월 가장 날씨 좋은 시기에 떠나보세요.